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둘 다 사이좋게 5문제씩 출제가 돼요. 총 10문제가 출제되죠. 그리고 뭐 특징이 있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권법보다 더 쉬워요. 쉬워서 이 계약법에서는 10문제면 뭐 8개, 9개 맞출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 나가볼게요. 예, 1번 이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계약은 자유롭게 하고 하지만 제한이 있겠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약관으로 봅시다. 이 약관도 중요성은 많이 떨어져요. 보면 한 5년에 한 문제? 이 정도 꼴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힘주셔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파트죠. 그리고 약간 도덕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에 맞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약관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약관. 뭐 쭉 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내용들이 쭉 써있는 어떤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기능만 봅시다. 기능. 무슨 얘기냐면 약관은 주로 이렇게 대량적 반복적 거래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뭐 은행에 가신다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뭐 보이는 게 약관이 은행, 그 다음에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든지, 이럴 때 약관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약관이라는 게 다 있어요. 어느 회사든. 근데 이 밑에 약관을 작성하는 측, 주로 제가 기업이라고 써놨죠? 기업이고, 그 상대방은 누가? 주로 소비자, 즉 개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좀 능력이 출중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비자는 어떻죠? 많이 부족하죠.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기업이 그 물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다? 힘의 균형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필요성은 있지만 뭐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약관에 대해서. 약관의 구성력과 명시 설명 의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거에 대해 봅시다. 약관 구속력을 가지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약관을 보여주고 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력이 있겠죠? 구속력이 없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관은 당연히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데 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위해서요. 법규범설과 합의설이라는 어떤 그 견해상 대립이 있는데, 법규범설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약관은 법규범에 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견해가 있고, 합의설은 그게 아니고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뭐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명시적으로 이 합의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합의설을 취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게 중요한데, 약관과 다른 내용을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이 합의설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약관도 합의 때문에 구속력이 생기니까, 만약에 약관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어요. 즉 개별적인 약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약정을 했다? 그럼 뭐가 우선한다고요? 약관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그죠?
그 뭐 텔레마케터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보험 계약 같은 거 만약 체결한다 그러면 막 설명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녹음이 된다든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관에 명시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나요? 즉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는 됐고, 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서는 이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명시 설명 의무는 엄격하게 지켜지나요? 아니죠. 엄격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거 봅시다. 다음의 업종, 여객 운송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뭐다?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왜 면제가 될까요? 이런 업종, 이런 업종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막 명시 설명 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냥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두 번째 봅시다. 또 볼까요? 밑줄 거 봅시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볼까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즉,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즉, 이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제외되죠. 제외되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개별 약정 우선 원칙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약관의 해석 방법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업이랑 소비자랑 어디가 힘이 세다고 그랬죠? 기업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신의성실의 원칙. 뭐 이건 도덕교 교과서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한테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즉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약관이라는 게. 만약에 고객이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다? 이렇게 약관은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 이 세 번째 볼까요? 작성자 분리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업에게? 아니죠. 고객에게. 축소 해석의 원칙.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약관은 뭐다? 제한적으로 해석돼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봤고요. 그럼 만약에 약관 조항이 불공정해요. 그러면 이건 한번 보셔야겠네요. 우리가 민법에서 일부 무효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민법 총칙 파트에 나오는 건데 이 일부 무효,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되나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약관에서는 2번 봅시다. 이건 특칙이라고 있었죠. 특칙은 뭐죠? 일반적인 것으로 좀 약간 벗어났다. 즉 민법의 이런 이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원칙, 일부 무효일 때 전부 무효 원칙을 약간 비껴놨다. 이 소리죠. 그래서 뭐다? 약관이 무효예요. 어떤 특정 약관이, 특정 조항이 무효인데 나머지 부분, 약관이 쭉 있는데 뭐 1조 이게 무효예요.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 다 무효로 하나요? 그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왜? 이 민법의 전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 소리죠. 됐고요. 그리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로 해야겠죠.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지만 어떨 때? 나머지 부분을 살렸더니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돼야겠죠, 당연히. 뭐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됐어요. 설명을 들었고, 뭐 이외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판례들 한번 볼게요. 약관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계약자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뭐다?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즉 명시 설명 의무는 예외를 많이 두는 거예요. 즉 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판례 볼게요. 보험자 및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을 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세한 명시 설명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보험 파트에서 왜 보험은 보험 모집인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죠? 뭐 아실 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직접 가정으로 막 방문해가지고 계약을 막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 자체의 내용은 아주 어려운데 이 보험 모집인들이 그런 능력들을 다 갖춘 분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뭐다?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의무가 필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내가 이 사람 아니까 보험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 의무에 위반하면 뭐다?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주셨다. 이상하다. 뭐 이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볼게요. 설명 의무를 지금 위반했죠.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의 내용이 안 됐어요. 근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계약의 내용이 안 됐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 내용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그죠? 즉 계약의 내용이 돼야지 그 위반을 문제 삼아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안 됐으니까 해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볼게요.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되고, 즉 지금 무슨 얘기죠? 개별 약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흥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 조항이랑 같은 내용인데, 그죠? 흥정을 했어요. 그러면 흥정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별적인 교섭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교섭에 의미가 있을까요? 교섭을 하면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교섭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뭐다?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변경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2번 볼게요. 봅시다.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슨 얘기냐면 교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섭이 우선된다는 얘기죠. 약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각 조항별로 교섭 여부를 살펴야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이건.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약관법의 적용이 배제돼요. 교섭이 된 것은 지금 약관이 아니니까 약관법이 배제가 되겠죠. 배제되더라도 뭐다?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은 어떻다? 당연히 약관법 적용해야겠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편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계약의 종류 볼게요. 이 계약의 종류는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약의 종류 또는 계약의 분류. 지금까지 이제 물권 파트까지 진행되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유상계약이, 뭐 무상계약이 어쩌고, 쌍무계약이 어쩌고, 편무계약이 어쩌고. 근데 이제 계약 파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뭐죠? 뭐에 따른 분류예요? 대가적 출연 여부. 그냥 쉽게 그냥 뭐 돈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계약의 대표가 뭐라고 했죠? 증여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상은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 그리고 사용대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용대차는 빌리는데 공짜로 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상계약의 대표입니다. 웬만해서는 다 유상계약이겠죠. 그래서 이제 무상계약 예를 들어둔 거예요. 근데 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나누는 어떤 구별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유상계약일 경우에만 담보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담보책임이 뭘까요?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한마디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뭔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즉 인도를 받을 당시부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의 대표죠. 매수인이 가만히 있나요? 이런 경우에 발견했는데 따지죠. 매도인한테. 왜 따지죠? 이 사람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짜로 받았으면, 지금 증여를 받았으면 그렇게 따질 만한 내용이 아닐 거예요. 따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는데 증여도 예외적으로 유상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 생각하면서 뭐다? 유상 계약인데 담보 책임이 있다. 왜? 유상 계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봅시다.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 이건 뭘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리세요. 유상 계약. 이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쌍무 계약도 공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다른 부분들이 약간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출연 여부가 아니라 대가적 채무 여부예요. 그 대가적 채무라고 하는 게 계약 성립 후에 대가적 채무를 지는지가 문제입니다. 계약 성립 후에 봅시다. 거의 대부분의 계약은 서로 대가적이겠죠. 쌍무계약.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편무계약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죠? 증여 사용대차, 증여 사용대차. 그죠? 무상계약과 편무계약은 똑같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갑자기 현상광고가 툭 나오네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나누는 그 실익이 뭐가 있냐면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과 관련된 문제. 이게 이제 계약 총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예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뭐 이것은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쌍무계약. 한마디로 뭐 대략 설명하자면 쌍무계약, 시소를 생각하면 돼요. 시소. 한쪽 편이 다른 쪽 이렇게 다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가적 채무니까. 그래서 뭐다? 이행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한쪽이 이행을 안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뭐다? 그죠?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뭐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행할 때까지 나 못해. 이 얘기가 이제 동시에 항변권이고, 위험부담은 한쪽의 채무가 없어졌어요. 소멸했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쪽도 소멸하는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그다음에 낙성 요물 계약. 이것도 많이 얘기 들었죠? 낙성은 뭐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죠. 요물 계약은 그 플러스 이 의사 합치 외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 물건의 인도, 즉 뭐 어떤 이렇게 물건의 인도, 즉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을 예를 들었어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계약금을 이렇게 딱 제공하는 그 계약금이 필요하죠. 요물 계약입니다. 또 해약금도 그래요. 해약금 뭔지 아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사용해요. 하면서 계약금을 받는 사람이 해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이렇게 해약을 해야겠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뭐다? 물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또 현상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현상 광고가 여러분들의 딱 구체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 강론 파트에서 뭘 시험 범위를 하고 있죠? 아시죠? 교환과 매매와 임대차. 이 세 가지만 시험 범위를 하는데, 현상 광고 계약은 우리의 계약 강론의 시험 범위는 아닌데, 여기서 기출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이 현상 광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현상 광고가 어떤 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읽어보고 합시다. 현상 광고가 뭐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죠? 어떤 광고를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뭐 해줄게, 이 소리입니다.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를 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을 현상 광고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합시다. 이제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냐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가지고 20주년 기념으로 뭘 한다고요?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0주년 기념으로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제시를 하면서 응모를 해라. 그래서 응모에 1등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면 뭐다? 그 사람한테 상금을 얼마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형물 설계 계약으로 시작하면 그 설계 도면을 이렇게 이 설계에 쓰겠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설계를 이제 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응모를 해요. 응모를 해가지고 국가가 뭘 선정을 하겠죠. 접학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A를 1등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상 광고예요. 그 중에서 우수 현상 광고를 해요. 이 중에서 1등만 선정하기 때문에 우수 현상 광고 판정을 하는 거죠. 우수 현상 광고를 하는데 이걸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번 지금 계약에 분류해서 지금 현상 광고를 보고 있죠. 이 현상 광고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한번 볼까요? 이 A라는 사람이든 뭐 B라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다 설계 도면을 제시를 해야죠. 그죠?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 광고는 뭐다?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고요. 두 번째, 이 유상 계약인지 무상 계약인지 먼저 볼게요. 이 국가와 이 무수히 많은 설계자들, 그래서 뭐 A라고 정해졌어요. A. 이 A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상성 있나요, 계약에? 국가는 상금을 줘야 하고, 그죠? 이 A는 설계도면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설계도면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설계도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유상성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국가가 돈을 안 준다, 이 사람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안 줘? 준다고 해놓고
마찬가지로 설계도면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조형물이 이상한 그 조형물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 사람한테 네가 뭐 어떤 설계에도 물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물리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잖아. 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조형물이 쓰러지게 생겼어. 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상성이라는 거예요. 이 유상성이라는 것은, 계약의 유상성은 계약의 전 과정을 살핍니다.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이야, 왜 편무계약일까?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이면 다 쌍무계약이던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편무계약이냐면, 편무계약은 뭐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느냐. 계약 체결 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계약 언제 체결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설계도를 제시한 다음에 국가가 오케이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의무를 지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금 설계도면 제시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지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국가만 상금을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그 쌍무편무는 이렇게 계약 체결 후에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네,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1번 다 알겠죠?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에만 나오는 문제고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것도 다 아시겠죠? 그죠? 지금 편무계약 여기에 지금 그 현상 광고도 있어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뭐다? 이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됐고요. 낙성 요물계약도 봤죠? 그죠? 요물계약 뭐가 있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밑에 것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쉬워서 안 드렸어요. 일시적 계약은 한 번 계약으로 끝나요. 모든 게. 근데 뭐다?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일시적 계약은 매매 한 번 하면 끝나죠? 근데 임대차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간이 있죠. 계속 남아 있어요. 고용도 한 번 고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랑 고용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 계약은 그 이후에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제2절 계약의 성립 볼게요. 의사의 합치.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겠죠. 이 의사의 합치를 조금 더 나눠보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 합치가 있고 이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 합치가 둘 다 있어야지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객관적 합치가 뭔가 했더니 이겁니다. 기억 볼게요. 의사 표시의 객관적인 내용의 합치를 의미하는 객관적 합치, 그리고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치를 말합니다. 아시겠나요? 예를 보세요. 갑은 A 토지를 1억 원에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을은 B 토지, 지금 갑은 A 토지를 팔라고 그랬고 을은 B 토지를 팔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다? 객관적 합치가 이 경우에는 없는 경우죠. 그리고요, 두 번째, 갑은 A 토지를 1억 원에 누구에게? 을에게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뜬금없이 병이 자신이 A 토지를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 합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지 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이제 지문에서 이제 가끔씩 뜨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판례 볼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그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밑줄 친 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볼까요? 어떤 식이냐면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내용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100가지 내용의 요소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표시되는 것은 이 100가지 중에서 한 20가지라고 할까요? 표시가 되는 건 20가지고 표시가 안 되는 게 한 80가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죠? 딱 합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80가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치를 보여지는 게 없는데 이 전부의 합치를 요구를 하면 계약이 성립이 쉽게 될까요?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1번 판례는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어요. 20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일치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래요. 하지만 뭐다?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을 할 의사를 표시가 됐죠. 이것도 표시가 됐으니까 합치를 해야겠죠. 그 얘기고요. 1-1번 볼게요. 연달아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계약 내용이 100가지인데 내용 자체가 100가지에 대하여 다 합치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하지만 어떤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요? 본질적 사항이나 이렇게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 봅시다. 목적물과 대금,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물과 대금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합치를 하면 좋은데 계약 당시에 적어도 뭐다? 사후에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아랫부분에 있는 불합의와 착오에 대해서 볼게요. 계약은 합의를 통해서 성립이 되죠. 근데 불합의가 되는 게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배웠어요, 지금. 객관적 내용, 그 다음에 주관적 당사자. 이거에 대해서 다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둘 중 하나라도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불합의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봅시다. 설명을 드렸고 2번을 볼게요. 불합의를 이렇게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사자가 모르는 불합의가 또 있어요. 불합의의 종류 중에서는 봅시다. 이 예를 잘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갑은 A 토지를 1억 원에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을은 A 토지를 9천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치가 안 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알겠죠. 그래서 뭐다? 의식적 불합의입니다. 이게 알고 있다. 불합의를 상태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니은 이 예 갑이 을에게 명품시계 매매 이렇게 을에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갑이 명품 시계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에 승낙을 했어요. 했는데 갑의 의사표시는 뭐였다? 실제로는 사겠다는 의사였어요. 매매는 말 그대로 사고 판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뭐다? 둘 다 지금 갑과 을은 이제 뭐 계약이 성립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합의가 있는 경우죠. 매매의 내용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합의가 있는데
이것은 의식적 불합이라고요? 아니죠. 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불합의의 종류를 봤는데 이 불합의의 종류 중에서 무의식적 불합의와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공부했던 이 착오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써놨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봅시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당연히 성립 안 되겠죠? 그죠? 이 예를 보세요. 한쪽은 팔겠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뭐 사겠다고 생각하고 이 완전히 합의가 자체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불합의는 합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오 우리 배웠던 거 착오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건 무슨 얘기죠?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립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취소를 안 하면 그냥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별을 하자 이겁니다. 봅시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임에 반하여 그죠? 착오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볼게요. 갑이 자신의 B 토지를 A 토지로 알고 을과 A 토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경우 지금 갑도 어느 토지? 계약서에 A 토지라고 썼죠. 그리고 을도 A 토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 갑이 착각을 일으킨 거죠. 자신의 진위와 자신의 내심과 표시가 뭐다? 일치를 하지 않는데 뭐죠? 갑이 이를 모르는 것을 착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 경우죠. 그래서 이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가 다르잖아요. 그죠?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했다? 성립 안 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 승낙, 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이걸. 우리가 매매 계약 예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매도인, 매수인 있으면서 매도의 의사표시와 매수인의 매수 의사표시가 합쳐가지고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무수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한대요. 지금 계약 파트를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청약과 승낙은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 의사표시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다? 이것은 시간적 선후를 고려한 거예요. 이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는 시간적 선후를 고려하지 않고 매도이니까 매도 의사표시를 한 거고 매수이니까 매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계약에서는 시간적 선후를 고려해서 그래 한번 이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 선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먼저 있는 게 청약이고 그에 대응하는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인이 내가 물건이 있는데 너 이거 살래? 먼저 있죠. 그걸 청약이라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매수인이 이 의사표시를 딱 들었어요.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살게 이걸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 둘 다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 의사표시가 합쳐진 거죠. 또 반면에 이 매수인이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너 나한테 팔래? 그러면 매수인이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청약에 대해서 뭐다? 매도인이 오케이 하면 그게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청약과 승낙은 어떤 특정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수인이 청약자가 될 수 있고 또 한편 매수인이 승낙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적 선후를 고려한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뭐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실 거라고 보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나 승낙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무슨 얘기냐면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 보면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커피가 나오죠. 자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판기 기계를 놓으면서 뭘 했냐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너희들 돈 넣으면 내가 커피 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 자판기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죠. 청약을 누구한테 한 거죠? 뭐 특정 A한테 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꼴이죠. 그래서 청약은 뭐라고요? 물론 청약이 특정한 상대방한테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비싼 뭐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정 상대방이 하는 거지만 청약은 뭐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승낙은 아니죠. 청약을 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판기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청약을 했어요. 돈 넣으면 내가 커피 줄게.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넣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넣는 거죠? 지금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한테 돈을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승낙은 무조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합니다. 즉 청약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판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예, 그러면 청약이 뭐냐? 청약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승낙과 결합하여 보다 계약이 성립되죠. 그죠? 이 청약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돼요. 왜? 승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이 바로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 둘이 뭉실하게 청약을 하면 그게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안 되겠죠. 계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추상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청약의 요건 볼까요?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므로 설명드린 거네요. 예, 구체적 확정을 얘기한다. 2번 볼게요. 청약은 계약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겠죠. 하지만 청약의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합니다. 자주 기출이 돼요. 자판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면에 승낙은 특정 상대방, 즉 청약자에게 대한 의사표시여야 하니까 이렇게 청약과 승낙은 이 부분에서 구별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 대략적으로 개념을 봅시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주로 이제 광고들이 많이 그런데 봅시다. 청약의 유인. 일반적으로 계약은 보면 청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낄 때가 있어요. 여기 구인 광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가 앞에 어떤 샌드위치 가게 앞에 이렇게 구인 광고를 붙여놨어요. 뭐 용모 단정, 뭐 이렇게 언제 때 시간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뭐 이렇게 알바생 뽑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구인 광고를 이렇게 냈는데 이 구인 광고가 청약인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청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니냐면 이게 만일 청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A라는 학생이 와가지고 가게에 들어와서 이게 청약인가 보다 하면 내가 승낙만 하면 내가 채용이 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 A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이 맘대로 채용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바 일에. 그러면 이 구인 광고가 과연 청약일까요? 청약이면 안 되겠죠. 청약은 이 A가 이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볼까? 이게 청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 사장님이 이 A를 직접 면접을 보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즉 사장님이 승낙을 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인 광고 이렇게 주로 광고죠.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다?
청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을 해보자 이거예요. 또는 아파트 분양 광고, 아파트 막 어느 건설사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막 신문에 떴어요. 그러면 돈이 있다고 이 아파트를 바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매매는 기존의 아파트는 다 매매가 쉽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어떤 뭐 A라는 사람이 이거에 이렇게 청약을 하죠. 이 신문 광고가 청약이라고요? 아니죠. 이게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게 청약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청약할 때 어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있죠. 뭐 무주택자였나든지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즉 청약을 그 광고를 낸 사람이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 신문 광고가 청약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이렇게 어떤 청약 신청행위가 청약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 이 사람 패스해가지고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도 대표적인 청약이라고요? 아닙니다. 청약 유인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의 유인이구나 또 아니면 이건 청약이구나 이것을 구별을 하셔야 하는데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뭐가 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청약 유인하고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니까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돼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청약의 유인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위에는 설명했고 이제 판례를 볼게요. 1의 1번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뭐다? 확정적인 의사표시죠.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지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전 단계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주로 광고들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를 구성하는 즉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광고를 보고 유인된 사람입니다. 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아니죠. 이 피유인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는 승낙 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세 줄은. 근데 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합니다. 이게 이제 기출을 했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제가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아파트를 짓는 시행자라고 할까요? 시행자가 광고를 하죠. 그걸 분양 광고라고 하죠. 분양 광고를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분양 광고를 딱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분양 계약까지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인데 분양 광고에 어떤 걸 내세웠냐면 이 시행자가 뭐 이런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국도가 뭐 건설될 예정이고 그리고 기존에 서울까지 가는 어떤 도로가 확충이 돼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빨라지고 또 주변에 이 온천 같은 걸 이 아파트 그 시행자가 질 예정이고 공원 같은 걸 질 예정이고 이런 것을 분양 광고를 통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분양 광고가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이죠. 지금 이걸 이제 아시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분양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아파트가 딱 지어졌는데 을이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분양 광고 내용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아주 화가 나죠. 돈 한두 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법원에 간 거죠. 지금 둘이 분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분쟁이 붙어서 뭘 했다고요? 법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의 유인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용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분양 광고의 어떤 내용들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 편에 손을 들어줘? 이 사람 편에 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판례를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선분양 후시공 방식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선분양 후시공이죠. 그죠? 먼저 이제 분양 공고를 내잖아요. 그죠? 계약서에는 동호수 평형 입주 예정일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는 이 정도만 기재가 돼 있어요.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 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죠. 많은 바 분양 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3번 볼게요. 근데 이제 분양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분양 광고의 내용이 뭐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뭔가 조금 반전이 있겠죠? 불과하더라도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뭐죠? 분양 광고를 보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좋아지겠네, 이 아파트 주변이 어떻게 되겠네, 이걸 보고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 광고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뭐다? 분양자들도, 즉 시행자 이런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보여지죠. 보여지므로 분양계약 시에 분양계약에는 공원이 어떻게 생긴다 이런 것은 분양계약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죠? 국도가 생긴다 이거 안 들어왔는데 분양계약 시에 이를 유보하였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그러죠.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없어요. 즉 분양 광고에 막 기재된 그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비록 분양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 아파트 계약은 조금 특별하니까 이 분양 광고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하자는 얘기죠.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4번 볼게요. 광고 내용 중 도로 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도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 도로 확장 시행자가 할 수 있나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이지 시행자가 설령 광고에 막 그걸 때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뭐다? 이런 내용들은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뭐다?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 광고, 유실수 단지 광고, 테마공원 광고 이런 내용들은 뭐다? 시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가 한다고 지금 분양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답니다. 분양 광고가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판례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서 제출 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영업행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 그래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뭐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다 봤고 이제 청약의 효력 봅시다. 이제 이 청약 승낙 이 파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법조문 가지고 시험을 내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맞추는 거고 안 보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법조문을 잘 보세요. 이 111조 이것은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서 배웠는데 볼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이걸 뭐라고 했죠? 도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양 참 시험 자주 나오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수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봅시다. 청약의 구속력. 그러니까 청약도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대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도달을 했다는 얘기죠. 도달을 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기대라는 게 생깁니다. 아, 내가 승낙만 하면 이 계약이 달성되겠지. 체결되겠지. 그래서 을이 이 계약을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청약을 해놓고 이 갑이 철회를 해버리면 이 을의 기대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뭐다? 철회를 못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 철회, 불가 원칙.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봅시다. 예외적으로는 철회가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철회권을 유보해. 아, 내가 이걸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문구에. 그런다거나 아니면 대화자 간의 청약. 대화자가 뭐죠? 지금 둘 사이에 지금 계약에 대해서 바로 앞에 테이블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약자가 바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아, 이거 아니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자 간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청약의 도달 전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입으려는 것으로 청약이 아직 도달이 안 됐어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이렇게 의사표시를 없는 것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도달을 안 했으면 청약이 효력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데 이 존속기간은 조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승낙적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했는데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1년 후에 청약했으니까 내가 1년 후에 승낙.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나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청약이 유효해야지 승낙이 의미가 있죠. 근데 1년 뒤에 승낙을 했어요. 그죠? 1년 뒤에 한 승낙이 의미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년 뒤에 청약하고 10년 청약한 다음에 10년 뒤에 승낙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낙이랑 결합해 가지고 계약에 성립을 하는데 이 청약은 일정 정도 유효할 수 있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야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달성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청약에 봅시다. 이게 포인트인데 청약에 따른 승낙이 유효하기 위한 청약의 존속기간을 승낙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승낙을 했는데 이 승낙이 1년 뒤에 있는 승낙이 유효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유효 안 하죠? 청약의 존속기간을 넘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승낙을 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승낙이 유효하려면 이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존속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승낙적격이라고 한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부터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청약자가 자기가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당신이 을이 의사표시를 해라 하면서 청약을 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갑이 그럼 이렇게 볼까요? 올 연말까지 승낙의 그러니까 도매상인데 소매상들한테 올 연말까지 자기가 할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을이, 그러니까 지금 소매상이 12월 31일까지 자기한테 도착하는 것에 한해서 내가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사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528조 1항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갑이 청약을 했죠.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겠죠. 왜? 12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의사표시가 도착분에 한해서 자기가 할인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당연한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2항 볼까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을 했어요. 12월 31일까지 을의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 하는데 연말이라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1월 3일 날 도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항 다시 볼게요. 기간 후에 도달해서 1월 3일 날 도착했죠?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에요. 소인을 봤더니 우체국 소인을 봤더니 언제로 찍혀 있었냐면 12월 26일로 찍혀 있어요. 아, 을이 12월 26일 날 대충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계약이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지금 을 입장에서는 자기가 12월 26일 날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할인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나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 1월 3일 날 출고했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1월 3일 날 받았어요. 딱 봤더니 우체국 소인은 12월 26일이네요. 그러면 뭘 해야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연착됐네요.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연착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왜? 이 사람이 12월 31일 날 아니면 또 1월 1일 날이라고 합시다. 1월 1일 날 평소에 을과 갑이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계속 오랫동안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내가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일반적으로 할 텐데 왜 이걸 안 보냈지? 12월 30일까지 왜 의사표시를 안 했지 하면서 지금 도달 안 했습니다. 지금 을의 의사표시가 지연 통지를 했어요.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연 통지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도착한 다음에 연착 통지를 또 해야 하나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고요. 이 조문에서 시험 가끔 나옵니다. 4번 볼까요?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했어요. 뭘 지금 하지 않은 거죠? 연착 통지나 늦게 도착했는데 연착 통지나 또는 지연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답니다. 즉 1월 3일 날 이렇게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승낙이었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설명을 다 됐으니까 이제 528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볼까요? 지금 방금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를 봤죠. 12월 31일 이렇게 승낙기간 정한 경우를 봤죠. 근데 뭐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뭐 별거 없어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뭐다? 상당한 기간 내. 이것은 이제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이긴 한데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겠죠. 그걸 승낙 적격이라고 했죠. 청약의 유효 기간. 한마디로 승낙 적격은 청약의 유효 기간이에요. 한마디로. 아시겠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자, 봤고 그러면 승낙도 한번 볼까요? 승낙이 뭔지는 다 아시죠?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을 하는 청약에 대응하는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승낙의 요건은 뭐라고요? 승낙은 청약인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뭐다? 무효죠. 이건 청약이랑 다른 얘기죠. 청약은 가능하죠. 자판기, 불특정 다수인 가능한데 승낙은
청약자한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승낙으로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므로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은 당연히 일치를 하죠. 그죠?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합의. 따라서 이건 이제 곧 나올 텐데 청약과 내용이 다른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다른 내용을 했으니까.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의 승낙을 한 거죠. 그러면 승낙이 유효한가요? 승낙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승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약한 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딴 얘기를 해버리면 청약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승낙이 어떤 의미를 가냐면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민법은 계약을 깨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웬만해서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걸 좋아해요? 성립시키는 걸 좋아해요. 계약은 되면 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승낙이 이렇게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낙이 갑자기 가면을 써서 갑자기 청약으로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청약은 끝까지 청약이 아니고 한 번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약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승낙의 자유 봅시다.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청약했다고 승낙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대요. 이 청약자가 조금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요? 구속 안 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중요합니다. 4번. 효력이 없는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보는 경우 봅시다.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했고 우리 승낙을 했는데 이 승낙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효력이 없는 승낙입니다. 그러면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죠. 하지만 이 승낙이 어떻게?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30조 봅시다. 연착된 승낙의 효력, 이것도 기출됐네요. 전 2조의 경우에 연착이 됐어요. 승낙이 연착이 되면 승낙은 효력이 없죠. 하지만 이 승낙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이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면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이 성립합니다. 밑에 이제 변경을 가는 승낙 볼까요? 534조 볼게요. 이것도 기출했네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니까 이 청약과 내용적으로 일치를 해야겠죠. 그죠? 승낙이. 그런데 승낙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승낙은 무슨 효력이 없죠. 그죠? 청약이랑 내용이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효력이 없는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즉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청약의 거절, 즉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이제는 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다시 성립합니다. 됐고요.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판례 볼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효되죠? 이런 거죠. 청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깨지죠? 그죠? 이게 깨지니까 승낙이 효력이 없어서 깨지는 거죠? 이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고
이 계약은 깨졌잖아요. 그죠? 이 청약은 효력이 없죠. 이 사람이 새로 승낙을 해야지 이렇게 계약이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어요. 이것도 기출이 됐네요. 뭐 쉽죠? 예, 계약 파트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계약의 성립 시기를 봅시다. 제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럼 읽어볼까요?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것은 도달주의죠. 지금 격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격지자. 격지자라는 것은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대화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어떻다고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예요. 즉 발신주의가 적용되죠. 그러면 이 대화자 간에는 어떻게 되죠? 도달주의죠. 그죠?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격지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지자 간에는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해석을 해볼게요. 격지자 간,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 간의 계약에서는 즉 뭐 우편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된다거나 이런 경우죠. 이때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의의를 볼까요? 계약의 성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므로 승낙이 유효하게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즉 승낙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2번 승낙이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2번이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실정을 계약 성립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예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경우의 예예요. 청약자가 3월 31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정하여 무료 샘플을 보내드린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승낙자가 3월 25일에 우편을 보냈고 언제 도착했죠? 3월 30일에 도착을 했죠. 그죠? 그러면 3월 31일 전에 도착했으니까 계약이 성립을 하나요? 그죠? 성립을 하는데 과연 언제 성립을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는 겁니다. 즉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성립 시점은. 그죠? 그래서 언제 성립을 한다고요? 3월 30일 날 도착했으니까 3월 30일 날 성립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지금 우편이죠? 격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조문을 봤죠? 어떻게 된다고요? 발신할 때, 발송할 때. 즉 지금 3월 25일 날 발송을 했죠? 그래서 뭐다? 3월 25일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2단계를 거치죠. 먼저 성립이 되는 전제에서 뭐다? 성립 시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2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네, 이쪽을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승낙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 그때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봅시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승낙의 통지를 늦게 발송하여 연착이 됐어요. 방금 예를 다시 볼게요. 예에서 뭐라고 했죠? 3월 31일까지 도착을 해야죠. 근데 이 승낙자가 늦게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만약에 4월 2일 날 도착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성립을 하지 않았죠. 그죠? 성립을 안 했는데 발신할 때 언제 발신했다고? 지금 이 4월 2일 날 도착을 했는데 발신은 3월 30일 날 보냈어요. 이 승낙자. 그러면 이 3월 30일 날 성립한다고요? 아니죠. 성립할 것을 전제로 성립 시기를 지금 판단하죠. 그래서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기억분 봤고요. 니은 볼까요? 승낙이 연착하였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연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연착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딱 우편금을 소인을 보니까 한 3월 26일 날 보냈다고 볼까요? 일반적으로 3월 26일 날 보면 3월 31일까지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자가 뭘 해야죠? 이 경우에는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를 해야지 승낙의 효과가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청약자가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를 했어요. 어떻게 되죠?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거죠. 그죠?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고,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안 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성립 안 하니까 당연히 뭐 3월 26일, 보낸 날짜가 3월 26일 이런 거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선 1단계. 뭘 판단하라고 그랬죠?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보죠? 2단계. 성립했다면 이 격지자 간이라면 언제? 발신할 때, 승낙자가 발신할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단계를 거친다.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2조 볼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요. 이것도 예를 보세요. 봅시다. 목욕탕에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우유를 살게요 하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죠. 이 사실만으로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딱 뭐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뭐가 이렇게 딱 와 있는데 문구에 뭐가 있냐면 물건을 뜯으면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문구가 적혀 있는 포장물이에요. 근데 그 포장물을 뜯었어요. 그러면 이 뜯는 행위가 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라고 봐서 이렇게 사실이 있는데 성립합니다. 됐어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교차 청약에 의한 그 계약서, 교차 청약이 뭔지 봐야겠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약과 승낙을 배우고 계시죠? 청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낙을 해가지고 이 내용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적 선후가 없어요. 갑과 을이 시간적 선후가 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도 내가 이런 물건 있는데 너 살래? 이런 걸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의사표시를 받은 다음에 을이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받지도 않고 너 이런 물건 있지? 내가 사고 싶은데 이것을 보냈어요. 뭐죠? 이게 승낙인가요? 아니죠. 이게 승낙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한데 이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청약이 있을 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이 두 의사표시가 모두 다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예요. 그죠? 이제 이게 1번, 포인트 1번. 그 다음에 뭐다? 한쪽만 도달하면 되냐? 아니죠. 양청약이 다 도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참 오래전에 보긴 했는데, 봤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 거야. 계약 체결 시점이 이때라고 봅시다. 근데 체결 전에 불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죠. 제가 예를 들었었을 텐데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계약 체결 시점에, 즉 매매 계약 했다고 봅시다. 체결 시점에 매도인의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불타 없어졌다고 볼까요? 불타 없어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계약 체결 전부터 그 물건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원시적 불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조문이 이 535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계약 체결 시점에 가능해야죠. 가능한데 불가능해요. 계약이 가능해야 뭐다? 유효하죠. 그죠? 계약이 가능해야 유효한 거예요.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다?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체결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이랑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즉 매도인이 이렇게 자기 물건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 뭐냐면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면 유효한 상태를 전제로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큼 차액을 보전해야겠다.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이익을 넘지는 못해요. 이해 한번 볼까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즉 매수인이 그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 사람은 신뢰를 안 했잖아요. 계약이 유효할 거라고 신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뭐다?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아시겠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의의는 뭔지 아시겠죠? 의의는 이것만 보시면 되죠? 뭐다?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시험 가끔 나옵니다. 전부 불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뭐다? 담보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이렇게 봅시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근데 이 계약 체결 전에 일부가 불능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시계라고 해봅시다. 시계를 이 시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일부가 이렇게 파손이 돼 있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전부 불능 아니죠? 일부 불능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죠? 매수인은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파손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묻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뭐다?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죠. 이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답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 시점보다 더 전의 사유죠. 뭐다? 계약 당시부터 면적 미달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해결한다고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고 방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원시적 일부분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가 없다.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다? 원시적 전부 불능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건. 그래서 지금 요건을 보고 있죠.
뭐다? 원시적 전부, 객관적 전부 불능일 것. 이게 1번. 2번. 뭐라고 했죠? 그 의무자가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이게 요건이었죠? 법조문 봤잖아요. 그죠? 3번. 그 상대방이, 매수인이 뭐 어떻게 했죠? 이걸 물으려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선이 몰랐거나 과실이 없었어요. 과실이 없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만 물을 수가 있다고 지금 법조문에 나오면 2항에서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면 뭐 어떻게? 상대방이 그 불능을 몰랐거나 즉 선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다? 손해가 발생을 해야지 지금 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 손해 그 배상을 어떻게 한다? 실외이익 손해를 한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실외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해이익을 한도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실외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그죠? 참고라고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의 어떤 손해보전 체계는 이행이익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만, 즉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이런 경우에만 실외이익을 배상을 하는 겁니다. 실외이익이 뭐라고 했죠? 계약이 무효인데, 실제는 무효인데 유효하게 믿었어요. 그것을 보존해주자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이건 다 봤고 이거 볼까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이 매수인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가지고 계약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게 실외이익 손해겠죠? 이런 것을 실외이익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런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아니죠? 그리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실외이익 손해 배상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 예컨대를 봅시다.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실외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견적서 작성 비용 이거 보지 않았어요? 단순히 영업하는 거죠. 영업을 하면서 이 100% 이거 계약 체결됐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거의 영업을 하는 것은 잘해야 한 성공 확률이 한 5% 되지 않나요? 영업? 그래서 이렇게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까지 내가 너랑 계약을 체결됐을 거라고 내가 믿어가지고 이거 내가 보상 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실외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